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연합기구들은 공동 담화문을 통해서 최근 교회의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세계 전체 누적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3,400명을 넘겨서 3,250명 수준인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을 안규령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 순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과 6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른바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에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코스피는 1,560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도 4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씨 측에게소가 거액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유이처 팀이 만났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파동과 관련해 한선교 전 한국당 대표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박진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연결해 공천 파동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관련 단체가 홍보 영상을 통해 이만희 교주가 중국 명예주석이라고 선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입수한 홍보 영상을 통해 이 단체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 미국과 유럽이 잇따라 국민들에 대해 외출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부는 여전히 방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패닉 상태였던 국내 증시와 외환 시장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힘입어서 일단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7%, 9% 넘게 뛰었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5% 가까이 급등하면서 1,560대로 올라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5,851억 원어치를 팔면서 1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2,006억 원, 3,068억 원어치를 사는 쌍끌이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9% 넘게 급등하며 46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 체결 그 규모도 2008년 10월에 했던 규모보다 2배 정도 되는 규모로 하다 보니까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제어됐고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도 되돌리는 과정이 좀 강하게 나왔다. 원달러 환율은 엿새간의 폭등세를 멈추고 40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전날 오른 40원을 거의 그대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도 결국 그 달러 자금 수요, 달러 수요 증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패닉에 빠졌던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탈리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섰는데 또 문제는 우리 교민들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이란에 이어 4번째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교민을 수송하기 위한 임시 항공편 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인회 차원에서 추가 항공편을 항공사와 협의했지만 여의치 않아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귀국 희망자는 밀라노와 로마 관할 지역을 합해 모두 570여 명 정도로 집계돼 전세기 2대 투입이 검토 중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중국 집계를 넘어서는 등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 걸리면 내가 끝장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병원에서 60세 이상에게는 산소호흡기를 아예 안 주겠다 이것도 있고 일주일 내내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페루와 에콰도르, 온두라스, 모로코 등
세계 각지에서 고립된 우리 국민 수송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외교장관은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It really shows that in front of major challenges, we have the strong desire to come together and overcome the difficulties together. 강경화 장관은 특히 기업인 교류 위축을 우려하면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도 최근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으로 평가하면서 모든 나라가 건강보호와 경제사회적 충격의 최소화, 인권 존중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인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일요일부터는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에서 확산세가 빠른 데다 국내 입국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오는 사람이 늘어 하루 1,000명 정도나 되는데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행편은 300명이 들어왔는데 99명이 유증상자로 조사를 하고 할 정도로 자발적으로 신고하시는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죠. 이들 가운데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은 86명인데 이 가운데 50명이 유럽에서 왔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확대로 맞서던 정부는 한계에 부딪혀 유럽발 모든 입국자를 진단검사하는 강력 대응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시작은 일요일부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중국이나 다른 쪽 입국자 할 때도 그동안에는 실은 양성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라는 거를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입국자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공항 입국장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분류한 뒤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 시설로,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내국인과 장기 체류할 외국인은 2주 동안 자가 격리됩니다. 국내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공항 근처 별도 시설에 격리됩니다. 격리 기간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생활비를 지원받고 지침을 어기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당국이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산세가 가파른 미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이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인구는 3억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4,000명 이상 늘어 14,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미국에서는 외출 금지령 등 강경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의 진원지로 떠오른 뉴욕. 자동차를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ours 11 through 7 by appointment only. We've been bringing in individuals to have them swabbed and tested for the coronavirus. 미국 전역에 새로운 검사 방식이 확대되면서 확진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만 확진자가 사흘 만에 5배 이상 폭증하며 벌써 5천 명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미국 전역의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돌파한 지 열흘도 안 돼 14,000여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10,000명 선을 넘은 건 지난 1월 21일 첫 발병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미국 내 누적 사망자도 이틀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확진자가 1,000명을 웃돌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앞으로 8주 이내 지역 내 노숙자 6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민 4천만 명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당분간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전례 없는 강경책을 발동했습니다. That we direct a statewide order for people to stay at home. That directive goes into force and effect this evening, and we are confident that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will abide by it. 미 보건당국은 하루에 수만 건의 검사가 이뤄질 수 있어 앞으로 4, 5일 동안 환자 수가 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모든 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을 내린 데 이어 보름 동안 전 국민의 이동과 여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앞서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모든 주민의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미국도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자 펜실베이니아주가 생명 유지와 관련이 없는 모든 점포의 문을 닫도록 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아예 모든 주민의 외출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일본입니다.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이 같은 강력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데 비해서 일본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도 봉쇄하지 않았고 이 문을 닫았던 학교까지 다시 학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 이어 그 다음은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일부러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의 비영리 의료단체 카미 마사히로 이사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미 일본에서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됐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이나 국내 정치적인 문제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겠죠. 일본이 코로나19에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코로나19가 대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코로나19 환자 10명이 발생한 대구 달성군 대실요양병원에서 47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환자 45명과 종사자 1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요양병원에서는 그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간병인 6명, 간호조무사 1명, 미화원 1명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여전히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어겨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면 해당 요양병원에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치료비까지 돌려받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80% 이상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천지 관련 확진 속출 이후 확산세는 다소 꺾였지만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전수조사로 확진이 이어지면서 대구 경북 신규 환자 규모를 끌어올린 겁니다. 대실 요양병원 간병인 6명, 간호조무사 1명, 미화원 1명 등 8명이 요양병원 3개소에서 10명의 확진 환자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가 대부분이라 감염되면 위험도가 큰 데다 집단시설이다 보니 한 명이라도 확진되면 빠르게 퍼지는 것도 방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감염 환자가 이런 밀폐된 그런 밀집된 시설에 노출됐을 때는 그 시설별 발병률이 30%가 넘는 그런 높은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강도 높은 감염 예방 지침을 적용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방역관리자 지정과 외부인 출입 제한,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종사자는 열이 나는지 등 증상을 매일 확인해 기록하게 하고 유증상자는 바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하면 재정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위배하여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기책 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 이 같은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2달이 되는 날입니다. 국내 확진자 증가세는 꺾였지만 산발적인 지역 감염과 해외에서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장기전에 대비하는 생활 방역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건 1월 20일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 방문자를 중심으로 하루에 1명꼴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나온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누적 환자 수가 8,60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증가가 2자릿수로 줄었지만 교회와 콜센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천지라는 그런 대량의 집단 발병이 생기면서 굉장히 큰 혼선이 있었고 어느 정도 신천지 교인에 대한 확진 검사는 마무리가 되지만 거기서부터 파생된 2차, 3차 지역 감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유입도 늘고 있어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 확대에 이어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다양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장기전에 대비해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방역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간 필요한 점을 이해하고 나와 우리 주변의 방역 노력이 일상화되도록 일상생활 속의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신천지의 유관기관으로 알려진 HWPL이 이만희 총회장의 공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여러 국제기구에서 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의 박향미 정책국장을 모시고 영상 내용의 진위를 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HWPL, 하늘문화세계평화강복 이렇게 긴 이름입니다만은 신천지 단체다. 아니다. 우리는 신천지 단체는 아니다. 약간 겹치는 것만 좀 있다. 얘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 홍보 영상을 만든 HWPL이라는 단체가 이낙연 전 총리한테 접근해 왔었다. 이렇게 이제 폭로된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실장의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누죠.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고요. 예. 그 신천지 위장단체라고 알려져 있는 그 HWPL 이 소속이라고 와서 얘기하면서 세계 평화, 남북 통일, 종교 간 화합 이런 얘기들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두꺼운 화보집을 하나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사진이 쭉 실려 있었어요. 예. 그걸 보고도 비로소 제가 HWPL이라는 단체가 신천지 산하단체인 걸 알게 됐고. 네, HWPL 하늘문화세계평화강복입니다만은 도대체 이 단체는 그러면 신천지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라고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그 HWPL에서 만든 화보집에 보면은 각 그 지부의 대표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지부의 대표들이 바로 신천지 12지파의 지파장입니다. 아, 그러면 이 조직표가 이쪽으로 가 있는 겁니까? 네네. 그럼 대표는 이만희 총회장이 역시 네네. 양쪽 다 대표? 네,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영상을 무슨 목적을 갖고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말이죠. 지금 그 신천지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치면서 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앞으로 신천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기에 되게 이제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HWP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위장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국내외 인사들에게 이제 접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각종 행사의 모양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또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도들을 다시 이렇게 단속하는 그러니까 대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단이라든가 이제 사이비 종교라든가
국내에서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네. 밖에 나가서 네. 뭐 약간씩 어떤 뭐 좋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내놓든지 하면서 뭐 상을 받거나 네. 인정을 받으면 그 사진 찍어갖고 국내로 갖고 들어와서 예. 해외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만 또는 안 된다. 기독교에서 공격을 받아서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테이프에 담겨 있는 내용들. 요 내용은 저희가 그 신천지 탈퇴자들이 가지고 온 많은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영상 DVD가 한 뭐 20여 종씩 지금 뭐 한 10년 된 분들은 갖고 계신데 예. 한 장에 이제 10,000원씩 사서 그걸 열어보면 그동안에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해외 순방을 한다면서 돌아다니면서 예. 했던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나의 DVD에 담아서 이제 그것들을 판매를 다시 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 요번에 보내드렸던 평화의 궁전. 예, 평화의 궁전. 여기는 요 안에서 이만희 그 교주 생일 어근에서 예. 이루어지는 그 만국회의라는 행사의 마지막 행사가 평화의 궁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뭐 이제 초대한 사람들의 네. 리셉션 뭐 이런 게 있는 네. 모양이군요. 뭐 예. 우리 말로는 뒤풀이. 뒤풀이. 예, 거기서 각종 공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그 앞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여주는데 그 순방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짜집게서 들어간 걸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만희 교주를 평화의 사제로 초청을 해서 예. 이런 상을 주고 또 감사의 그 꽃병에 그려지는 뭐 화보를 주고 예. 뭐 이렇게 했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군요. 네네. 근데 이 평화의 궁전은 취재를 나가봤습니다만 기자들도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네. 공개되지 않는 곳인데 네. 근데 이만희 총회장의 완전히 사저 같은 곳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또 HWPL 뒤풀이 행사가 열렸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다고 하긴 참 뭐하군요. 예, 관계가 그렇죠. 있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하나씩 보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교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은 자국의 주요 비전을 주제로 한 행사의 공로상 수상자로 이 대표와 김 대표를 선정했고 이후 중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사 이 대표에게 명예주석 임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네, 중국에서 주석이면은 뭐 최고 지도자고 총리하고도 급이 다른데 네네. 이 주석 임명장, 명예주석 임명장이라는 게 정체가 뭡니까? 이게 지금 그 해설할 때 보면 중국이라는 주어를 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세계 화평총회라는 어떤 단체가 예. 그 이제 그 중국몽을 잘 표현한 기업인들한테 주는 상이랍니다. 아, 예. 근데 거기에 초청을 한 것 같고요. 거기서 이런 공로패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이 중국이 초청했다. 예. 중국에서 주석이라는 중국이 초청했는데 초청장을 줬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꼭 주석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표현이 예. 된다는 것이고 예. 신도들은 이거에 또 이제 시진핑 주석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오해의 여지를 갖게 된다. 중국 주석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중국 화평총회라고 하는 명예 단체의 주석이군요.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의미가 저희는 이제 주석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을 떠올리는데 예. 이 중국에서는 아마도 어떤 단체 리더급을 주석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논란이 되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만희 총회장이 국제연합, 유엔과 그 산하기구 유네스코로부터도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네. 뭐 표창장을 받았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면요. 관련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죠. 네. 유엔은 여러 번의 모임과 회의를 통해 HWPL 평화운동이 가지는 가치를 확인했다. 이 대표에게 수여한 국제적 인물 명예상은 세계 평화에 확실한 답을 제시하는 그의 행보를 인정한 증서와도 같다. 유엔 산하기관 유네스코는 2014년 진행된 유네스코 평화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이 대표를 선정했다. 유네스코 쪽에서 받은 국제적인 인물 명예상, 뭐 엄청나 보이는데 유엔 본부에서 수여하는 상이라고 하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본 기사에 의하면 신천지 IWPG에서 주최하는 무슨 평화 그림 그리기 대회를 국회 안에 도서관에서 시상했다. 뭐 이런 내용을 받고 제가 국회에 항의를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유엔의 본부의 어떤 강당이라는 것들을 빌려서 행사를 연출하고 그것을 유엔에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WPG는 이제 그 HWPL의 여성 단체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로 치면 우리 국회로 치면 헌정기념관에 이제 그 룸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 행사하면서 주듯이 그러면 유엔 본부의 한쪽 회의실을 빌려서 거기서 행사가 열렸다 이런 뜻이군요. 네네네. 아하. 그걸 이제 유엔에서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그러니까 달라도 좀 많이 다릅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총회장이 2014년인가요? 그 유네스코 평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조 연설자로 대표 연설자가 되어서 평화에 대해서 설파를 했다. 아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냥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장소만 대관한 행사. 예. 그리고 뭐 세계 평화를 위한 레반트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진행한 행사. 예, 여기서 그냥 감사장을 받았다라고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이만희 총회장은 여러 세계 평화 전쟁 종식을 위한 활동들을 펴고 국제 기관마다 다 이 사람의 공적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홍보를 꼭 무리하게라도 해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희가 모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이 AWPL은 국제 사기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기라 그러면 돈을 이제 속여서 돈을 버는 건데 신천지는 돈을 쓰면서 이 행사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각종 연출을 통해서 그 20만 신도를 관리하는 데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연결이 된 그 국가의 그 공신력을 통해서 그 해외 지부를 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신망 있는 기관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또 해외 지부를 만드는 그런 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군요. 근데 이런 영상을 이제 신천지 신도들은 뭐 자주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테이프를 사서 봅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시청에 자료를 취소 공문을 보내면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뭐냐면은 그 탈퇴자들의 사실 확인서 뭐냐면 신천지에 있던 신도들인데 이게 구역장을 통해서 이제 할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0원씩 주고 한 장에 사야 되고. 근데 이제 나는 사기 싫어 하면은 구역장이 그것을 강매해서 그 기금을 이제 위로 올려 보내는데 구역장이신 구역장이었던 탈퇴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파로 올라가서 총회로 들어간다더라. 그러면 결국에는 AWPL하고 신천지가 별개 단체인데 여기서는 비밀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신천지가 그걸 받아서 장사를 해서 또 그 돈을 신천지가 또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아무튼 뭐 그러면 동업 관계든지 아니면 뭐 같은 기관이든지 이렇단 말씀이겠군요. 그런데 최근에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 때 연일 신천지를 비난하거나 비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1,000명 정도를 뭐 이미 고소장을 갖다 접수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다시 뭐 역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저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계속 기자분들한테 고소당했냐 이런 문의를 받았는데 고소가 아직까지 뭐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한 건 없고요. 1,000건을 과연 넘게 고소를 했는지를 일단 알아보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유포하면서 앞으로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다던가 한 블로거가 전화를 받았대요. 이걸 유포하면은 고소할 거니까 내려라. 그러니까 이제 SNS를 좀 잠재우고 다시금 이제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면 포교 활동을 시작하려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위협적으로 일단 한번 해보고 또 생각을 하겠군요. 근데 그동안 신분 노출을 꺼려서 전화를 걸어도 안 받던 신천지인들이 요즘은 병원에 다 몰려들어서 빨리 코로나19 검사를 해달라고 한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부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그 코로나 검진을 받은 그 확인서를 가지고 교회를 신천지 교회를 와야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총회장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겁니까? 그럼 없으면 예배에 참석 못한다는 뜻이네요. 이 없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신천지인들은 뭐 그 예배에 주일 예배, 수요예배 포함해서 3번 내지 7번 집회마다 다 다르지만은 참석을 못하면 영생권을 잃어버려요. 제명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건소나 이제 병원에 몰려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집단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신천지는 우리는 최대한 전 신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 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박형희 국장님, 아무튼 신천지와 관련해서 너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런 것까지 보다 보니까 대체 어떤 집단인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종교 집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걱정하는 거죠. 서울과 경기도 예배 제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말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집회 자제 권고에도 실내 예배를 강행했던 성남 은혜예강교회. 소독을 한다며 신도들의 입에 소금물을 뿌린 게 오히려 집단 감염을 더 키웠습니다. 접촉자까지 합하면 이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60명을 넘습니다. 신천지발 집단 감염은 거의 수습됐지만 이제는 이처럼 교회가 소규모 집단 감염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교회들의 종교 집회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회 등의 집단 감염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가 적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종교 등 다중 밀집 행사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실상의 종교 집회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참석자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등 7대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며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배 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신도 자신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또 불교, 천주교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종교 행사를 중단했다면서 종교계의 공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다시 이렇게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일요일 교회의 주일 예배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모여서 예배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이 방역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리포트에서 자세히 보셨을 겁니다. 증상의 체크, 마스크, 소독제, 그리고 신도 간의 거리를 좀 띄우기, 식사는 서로 하지 않기 등입니다. 순회 점검반이 교회를 돌아보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다면 이 다음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로 개신교 대표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어제 담화문을 냈습니다. 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우리의 신앙 형식이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집단 이기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와 당국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며 교회는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데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당에서의 미사를 중단한 천주교도 어제 주교회의 총회를 마치면서 담화를 통해 미사 중단의 취지와 배경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미사를 잠시 유보한 채 각자 광야 한가운데를 걷는 순례자의 심정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 미사를 유보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 종교적인 폐쇄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과는 동떨어진 율법적인 태도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교의 폐쇄성으로 상황을 악화시켜야겠습니까? 이거는 동떨어진 율법적인 태도라고 주교회의도 지적을 합니다. 개신교도 천주교도 다시 교회로 모이는 시기를 일단 유치원과 학교의 개학에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한국 사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 요청에 사랑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의 악랄한 실태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냈고 이걸 협박수단으로 썼습니다. 피해자들을 노예로 부르며 돈벌이에 이용한 것도 모자라 공범을 시켜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은 절대 안 잡힌다고 호언장담했다던 박사방 운영자 25살 조모 씨. 6개월 동안의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범행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SNS나 채팅앱에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올려 돈이 필요한 여성들이 접근하면 얼굴이 들어간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내고 나면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했습니다. 이런 불법 영상들을 단계별로 금액이 다른 유료 대화방에 올려 가상화폐를 받고 팔아넘겼는데 일부 현금화한 돈이 1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4명, 여기엔 미성년자도 16명이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로 16살에서 19살로 보입니다. 폰알바 같은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지인들한테 알린다고 박사가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꼼짝할 수 없었던 건 조 씨가 개인정보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공익요원을 매수해 채팅방 회원과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빼낸 뒤 협박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돈을 내고 채팅방에 들어온 회원들은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인증하도록 해 공범으로 만들었고 적극적인 회원은 직원으로 부르며 자금 세탁에 성폭행까지 지시했습니다. 붙잡힌 공범 13명 가운데 4명은 구속됐는데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회원들에게 마치 다단계처럼 자기네들 음란물이 유통되는 밤들에 링크를 유포시키도록 명령을 하였고 피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착용한 자만 입장을 받아주는 등 그 범죄 수법을 더욱 악랄하게 해갔고 경찰은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박사방 유료 회원들까지 수사를 확대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가족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범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을 범죄로 구성하거나 사실을 일방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지 80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후로는 2달여 만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기일인 만큼 조 전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적절한 판단인지 논할 수는 있어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족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과 교수 등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 지시에 따른 일이었다고 주장했고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측도 조 전 장관 딸에게 준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건 검찰의 일방적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병합된 조 전 장관 사건 가운데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심리하고 가족비리 의혹은 앞서 시작된 정 교수의 재판과 진행 과정을 맞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관련돼 있고 복잡하게 사건들이 얽혀 있는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재판장님이 소송 지휘를 잘 해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 교수 측 의견에 따라 본인 담당 재판부로 사건을 보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이 부부를 같이 법정에 세우는 건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두 사람의 재판은 따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 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사건 취재하고 있는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죠. 이 기자. 지금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윤 총장 장모 최모 씨 관련 의혹은요.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최 씨가 관련된 진정서를 접수했고요. 한 달 뒤에 의정부지검에 배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본격적인 조사는 최근에서야 시작이 됐는데요.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45억 원의 잔고 증명을 위조해가지고서 30억을 할인해서 피해자가 있음에도 왜 조사를 않는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진정을 넣습니다. 진정도 조국 수사하듯이 하라. 네, 이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은 현재 공소시효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YTN 취재 결과 위조 의혹과 관련한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모 씨가 어제 8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소시효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사를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잔고증명서 위조를 놓고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해서는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와 그리고 당시 동업자였던 안 씨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관계자들은요, 최 씨와 안 씨가 부동산 투자를 위한 업무적인 관계, 그 이상 친밀한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모 씨하고 최우 엄청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주고 입에다 넣은 것도 주고 서로 빼먹을 그런 사이였어요. 네, 이들의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제 진실 공방 중심에는요,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4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공소시효가 열흘 남은 100억 원대 증명서가 쟁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3년 4월 1일 날짜가 적혀 있고 10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해당 서류에는 신한저축은행 대표 직인까지 찍혀 있습니다. 또 위조 방법으로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가져다 붙이는 방식으로 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위조 서류를 가지고 왔다 주장했지만 최 씨 측은 오히려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거나 저 부분은 두 사람의 재산과 관련된 또는 거래와 관련된 다툼인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라도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뭔가 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재 과정에서도 이제 사실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최 씨가 평소 검사 사위의 존재를 과시했다라는 주장이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반론도 존재합니다.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시점이 2014년에서 16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윤 총장이요,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하고 좌천을 당했던 시기인 만큼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물론 또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좀 공방이 계속 오고 갔었는데요. 당시에도 화면 좀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장모 최모 씨 사건, 300억 잔고증명 위조, 30억 당자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예, 양측의 의견이 아주 크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다고요. 네, 이 취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와 검찰 측이 주고받은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는데요. 지난달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관계자가 이 진정인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최 씨 관련 이 진정 사건은 의정부지검이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이 사건 종결을 권고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정부검찰청 인권감독관실입니다. 300억 상당의 잔고증명서. 이거는 제가 사실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저기 진정 내신 부분 거기에 그러니까 동남에서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또 진정이니 끝까지 수사를 필요하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수사관이 계속해서 종결 요구를 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런 취지로 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취지로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는 거? 누구한테 가요, 그거는?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건 관계자들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자 지난 1월 같은 사건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최근에 고발인과 최 씨 동업자였던 안 씨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이 진정서가 접수된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돼서 사건이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경찰이 자체 수사를 고집할 경우는 이중 수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경이 서로 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를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요, 계속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진상이 어떻게 밝혀지든 이런 의혹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로 검찰이 나름대로 어떤 신뢰를, 국민의 신뢰를 계속 얻어가기는 좀 어렵습니까? 깨끗하게 마무리된 다음에 나름대로 검찰로서의 또 자리를 잡아야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후보 선출에 나섰습니다. 예, 후보 검증에는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걸 민주당이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김재선 희망제작소장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후보자 선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16에서 17명 정도 당선 가능한 걸로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뒤에서 7자리를 가져가고 앞순위는 참여정당 4곳과 더불어시민당 자체 공모 후보에게 배정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에 검증 인력과 시스템을 모두 제공합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원래부터 민주당의 시스템을 빌려오기로 얘기도 있었다며 이미 민주당 파견 인력 2명 정도가 검증팀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입김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한 듯 겉으로는 일단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증 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 우리 이제 후보 자격 기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검증은 해드릴 수 있다. 검증 과정에서 소수정당 추천 인사들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후순위의 민주당 후보들이 앞번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정당에서 3배수로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게 더불어시민당의 입장입니다. 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좋은 경우 민주당 후보들이 더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47명이면 과거 그러니까 지난 20대 때도 한 30 몇 번까지는 공천하고 등록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도는 순위가 채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던 정치개혁연합은 더불어시민당이 자체 공모로 후보를 뽑는 건 결국 친민주당 인사를 공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선을 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화 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판을 깔았는데 그 판을 바로 집권 민주당이 걷어차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후순위 7석만 받겠다던 당초의 약속조차 어기고 위성정당을 통해 친민주당 인사들을 공천하겠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정치개혁연합과 함께하기로 했던 미래당도 이해찬 대표의 사과와 함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즉각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엔 민주당도 후순위 7명만 가져가겠다면서 소수정당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임박할수록 민주당의 입김은 강해지고 결국 비례대표 후보 전체가 친민주당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논란으로 사실상 해체됐던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다시 꾸려졌습니다. 네, 하루 전까지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황교안 대표 체제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이적해서 새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비례대표 명단도 다시 뽑을 계획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의 얼굴이 하루 만에 싹 바뀌었습니다. 모두 모 정당인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넘어온 인물들입니다.
특히 원유철 신임 대표와 염동열 사무총장은 황교안 체제의 핵심 조력자로 손꼽히던 의원들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우리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겪는 자체가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신속히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가장 먼저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를 해체했습니다. 새 공관위원장으로 통합당 당무감사위원장이었던 친황 인사 백유한 교수가 임명됐고 인재 영입을 진두지휘 했던 염동열 사무총장도 공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당 전체가 황교안 대표 측근으로 재정비된 겁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 전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을 하셔서 국회나 정당의 속성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은 곧바로 공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통합당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던 만큼 명단은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합당 출신 영입 인재들은 당선권으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래한국당 이름으로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자매정당의 공천 갈등은 통합당 주도로 정리되고 있지만 전임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잇따라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실정법 위반 논란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기자 리포트에서 지켜보신 대로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어온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또 원희철 의원이 대표로 선임되면서 공천 파동이 봉합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폭로도 나오면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래한국당 공천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뭐 대표가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원유철 의원이 대표로 선임됐다라고 하는데 선임 과정을 지켜보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임되는 겁니까, 대표가? 그냥 아마 선임하면 선임될 겁니다. 아마 제가 뭐 당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아마 최고위에서 아마 선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회가 당대표를 선임하는 걸로. 그럼 최고위원들도 다시 꾸려진 겁니까, 어느새? 오늘요. 지금 그건 좀 수정해야겠네요. 예.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원유철 씨를 당대표로 임명하고, 예. 그다음 당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최고위원회를 꾸렸을 겁니다. 예.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씀이군요. 예. 마지막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당장 총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도 새로 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검시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당 대표가 임명을 하는 거니까. 공 위원장께서는 교체되시는 겁니까? 사퇴하시는 겁니까? 퇴진이십니까? 어떻게 저희가 경질이죠,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경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질. 예.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뭐 안 받았어요. 그냥 언론으로 보면은 그냥 경질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당의 경선 후보들을 다 선임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인데 뭐 언론 보고 뭐 그런가 보다 하시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한국이 그렇습니다. 예. 모실 때는 아주 지극정성을 드리고, 예. 내보낼 때는 뭐 클리넥 취지처럼 그렇게 예. 대접을 하죠. 그래도 당신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시게 됐습니다. 뭐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으셨습니까? 뭐 그런 거는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냥 언론을 보면 대부분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네. 예. 이 자리를 내놓는 거와 관련해서 따로 연락을 받거나 언지를 받으신 건 하나도 없다는 뜻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뭐 관행이니까. 결국 이유를 댄다면 미래통합당하고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 얘기겠죠? 미래통합당이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해야 되니까.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한선교 전 대표에게 박진, 박형준 두 사람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예. 네, 박형준 위원이 요구를 했고, 그다음 또 박진 위원이 요구를 했고,
그 이야기를 또 저도 들었고, 예.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뭐 이렇게 그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요구하신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의견이 대해질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 두 사람 말고도 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대개 공천 관리 업무만 담당했고, 예. 그다음에 대개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그런 소통 문제는 대부분이 황성교 당 대표가 전 당 대표죠. 예. 그분이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더 아마 그런 거를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우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뭐 선거법을 갖다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애를 쓰셨을 텐데 이렇게 두 사람을 넣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다른 당에서 넘어오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거는 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공직자 선거법을 보면은 네. 그런 조항들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자매 정당이라도 다른 정당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죠. 물밑에서 뭐 그런 걸 작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발언 자체는 법적으로 보면은 선거법 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되고, 예. 특히 또 최근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움직임을 보면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새 집행부도 당무 수행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관위 활동을 할 때 단계별로 굉장히 주의를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이 후보가 무효화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죠. 예. 근데 명단 앞쪽에 가 있다가 이 소동이 벌어지면서 명단 뒤로 밀려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피해자 아닙니까? 그 제가 이제 뭐 법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소송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당 내외에 그런 그 법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예. 그렇게 이 번호를 바꿀 때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제가 4명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4명을 바꿨는데 4명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난항을 거듭했거든요. 네. 그런 그 합리적인 근거라든지 그게 이 공관위원회 내부에 변호사 한 분이 계셔가지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특히 그 어떤 근거나 이런 거 없이 바꿀 때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예.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뭐 도를 넘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선교 전 대표 얘기로는 외부 공천 압력이 있었고 내가 방패막이를 이것저것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혹시 어떤 것들에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었는지 사례들을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미래한국당에 갈 때는 100% 공관위 활동에 대한 독자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활동하는 데는 뭐 100%까지 아니지만 예. 숫자로 말하면 한 90%에 해당할 정도로 외풍이나 외압을 상당히 많이 한성교 대표가 다 막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두 전직 위원뿐만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그런 청탁이라든지 외압 같은 것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한성교 대표가 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교적 그래도 좀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과거에는 다 그런 그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게 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네. 그냥 종이 내놓고 개파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이름 써서 다 만들고 그다음에 공모 들어갈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공모 내고 그다음에 오면 뭐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덜러리가 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미래한국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실질적인 공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네. 알겠습니다. 뭔가 당 주류의 입김이 배제된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한번 공천을 해보려고 애를 쓰셨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홍병희 위원장님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5633님,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서 큰일입니다. 회사도 재택근무에 들어가니 동물원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드네요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9330님, 천인 공노할 사건이네요. 처벌하더라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극복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369님, 범죄자에 대한 처벌법이 약하면 범죄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처벌법을 강화합시다 해주셨고요. 예. 의견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 늦게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오늘이 2달 되는 날이라고 아까 전해드렸는데 바이러스와 가장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오늘 응원곡을 준비했습니다. 힘내요 대구송입니다. 그러면 주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될 거란 생각만 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되고 좀만 더 견디면 되고 다시 일어서면 되고 다시 노래하면 되고 더 좋은 꿈을 꾸면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잘 될 거란 생각만 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되고